친구야, 네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가 어딘 줄 아나? 부산 아이가 부산 아이. 이야, 이 똑똑하다, 야. 야 근데 니 그러면은 신라시대 제2도시가 어딘지 아나? 알지, 신라시대 제2의 도시. 아이 참 퍼뜩 말하라니. 신라하면은 경주인데, 그럼 그 경주 옆에 포항인가? 에이 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에이. 아니,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나, 야. 그럼 강릉이나? 다 알았죠? 강릉이라고? 에이, 야, 니 우리가 아무리 강릉 사람이라 그래도 방송이 되고 거짓 부렁하면 니 잡혀간대. 아이고 진짜라니까. 강릉이 신라시대 제2도시가 맞다니. 진짜로? 에이 진짜로.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강릉 김씨의 시조, 통일신라시대, 강릉을 중심으로 자치 세력을 구축한 명주군왕 김주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강릉의 역사인물 전문가, 강릉문화원 박도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지역의 뿌리를 찾는 분입니다. 역사학자, 강원대학교 차장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비타민,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미 강사님, 그리고 시간여행 강원의 아미노산, 김서영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자, 오늘 아미노산이 키워드를 소개해 주시겠죠. 김서영 아나운서. 네, 필수 아미노산 같은 제가 키워드를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임금의 자격입니다. 임금의 자격이라고 하면 이제 아래로 백성들을 굽어 살필 줄 알아야 되고 뭐 인재를 고루 등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다 있죠. 그런데 임금을 우리가 투표로 뽑는 거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죠. 임금이 될 자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화 친구에 그런 대사가 있죠. 내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예. 왕도 임금도 아빠가 뭘 했느냐? 네. 아빠가 왕이었냐? 아니었냐? 금수저냐? 아니냐? 예. 이게 아마 왕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아닐까 싶어요. 임금의 자격의 기본은 아버지가 왕이어야 된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 흔히들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을 이렇게 네.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한자에서 보면 임금왕자를 보면 이 가로줄이 3개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를 이렇게 세로줄이 하나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세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 이제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그 인간, 그 사람을 연결하는 게 바로 왕이라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력자죠. 네. 근데 이제 이 권력을 그 자체를 향유하는 사람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아하. 사실은 왕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어떤 통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정치인들 보면 그 권력 자체를 맞아요. 향유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명주군왕 김주원님께서는 예. 과연 임금의 자격이 충분한 분이셨을까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우리는 면에서요? 신하로서 이제 왕에 책봉된 최초의 분이 이제 김주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김주원 공이 살았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선독 왕이었습니다. 선독이 왕이 아니고요. 김양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해공왕을 시해하고 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왕이 된 지 6년 만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진골 귀족들은 이제 그 김주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고 김경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삼국사기를 본다든가 삼국유사에 보면은 왕위 계승의 1순위는 김주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김경신이라고 하는 분이 화백회의 의장이었는데 화백회의 의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먼저 궁궐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됐지요. 예. 그리고 이제 김종공은 이제 경주에 있을 수 없게 되죠. 그러자 이제 강릉으로 오게 됩니다. 네. 강릉은 이제 김주원의 이제 외가가 있던 데입니다. 그리고 강릉에 온 지 1년 후에 명주 군왕에 임명이 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명주군이 없었고 네. 명주 플러스 군왕입니다. 네. 이게 군왕이라고 예, 하는 이제 예. 그 책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양, 강릉, 삼척, 평해, 울진 그 일대를 이제 시급을 받습니다. 그 시급이라는 것은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 초기까지 있었는데 삼국시대 때 시급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노동력을 수취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주원 공은 이 영동지방 일대를 이제 거의 지배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 신라 안에 예. 왕이 둘인 셈이네요. 예. 따지고 보면은. 근데 사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거든요. 어떻게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네, 이렇게 통일신라 명주처럼 한 나라에 태양이 두 개가 있는 백성들이 임금을 두 사람이나 섬겨야 되는 이런 경우가 혹시 유럽에도 있어요? 아, 서양에는 네. 그런 경우 있었으면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태양이 둘이 아주 공존하지 그냥 못하고. 이 서양 왕가 예외 네. 없이 그때는 전사였고 깡패였죠. 뭐. 가장 그 동네 가장 강한 사람. 예, 예. 그러니까 다 잡아놓고 자기 아들이 이어가는 거죠. 네, 힘센 그리고- 무력 그럼요. 행사자. 그리고 지금 영국 왕조도 원래 노르만족이었고 네. 노르만족 원래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예. 깡패 중에 깡패 대표적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화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역사니까요. 네. 그 군사력 강하면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네, 유럽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통일신라 안에 왕이 또 하나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여행 강원 함께 하시면 그 궁금증들이 다 풀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김주원은 대체 강릉과 당시에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강릉으로, 당시 명주로 자리를 잡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재연 드라마를 통해서 함께 느껴보시죠. 신라시대 경주에 살던 무월랑은 명주, 지금의 강릉에 유학을 와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 고단하구나. 매일 이렇게 공부만 해대니 세월이 가는 것도 모르고. 에이! 바람이나 쐬야겠다. 예나 지금이나 공부가 그렇게 재밌진 않았나 보다. 산책길에 연화낭자를 발견한 무월랑. 아따, 옥수 이쁘네. 아이 뭐 이 사람 좀 볼 줄 안다 야. 이미 뭐 어쨌거나. 명주지방 세력가인 박씨 집안의 처녀였던 연화낭자의 미색에 반해 고백을 하고 마는데 초면에 이리 보고 말하는 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나 어떤 사내가 그대를 보고 반하지 않는단 말이오. 전 그러하시다면 그녀가 내세운 조건은 바로 무월랑의 입신양명. 그러면 내 당신 마음 받아줄 테니. 사랑하는 연화낭자가 원한다면 뭐 탈도 별도 못 따올까. 밤낮 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그녀와의 달콤한 훗날을 꿈꾼 무월랑. 결국 원하던 바를 이뤘으니 까꿍. 정말 죽는다. 몰랑. 고향 경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린 뒤 그대를 데리러 오겠소. 언제 올 건데요? 좀. 경주면 진짜
건데 언제 와 자기야? 아하, 지들려. 헌데 이것 좀 보소. 세상. 아이 우리 이 쓰글놈의 인간이야. 아이 뭐 경주 간다던 놈 반년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아이 뭐 이 지지이 같은 자식이 다 있나. 아이. 에헤이 야가 너 왜 이렇게 퍼질러 앉아있느냐? 오셨어요? 아이 뭐 재밌는 일도 없고 사는 낯도 없고. 아이고 내 그래서 좋은 소식 하나를 가지고 왔다. 좋은 소식이요? 저기 부평 지역에 이 쓸만한 인물이 하나 있다 해서 내 아예 나를 잡고 왔다. 뭘 잡아요? 네 혼산날. 문디 자식은 사람 마음만 뺏어가고 경준지 모식갱이인지 어디로 갔는지 오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는 부평 사내 놈과 뭔가한테 시집을 가야 된다고? 금붕어야, 내가 너한테 맨날 밥 주지 않았나? 응? 너도 내 소원 하나만 꼭 들어줘. 꼭 내 소식을 그놈한테 전해줘야 된다. 응? 연화낭자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먹은 금붕어가 편지를 입에 물고 경주로 냅다 달려갔으니 마침내 편지를 받은 무얼랑. 네, 단디 들어라잉. 부모님 명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음을 저버릴 수도 없고. 내일 아침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내 콱 죽어불라니까잉. 협박편 아니 러브레터를 받고 한 걸음에 강릉으로 달려갔는데 연하낭자.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니오. 그걸 말이라고 주둥이를 확 그냥.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요.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소녀 너무 기뻐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꼴이 난 두 사람. 혼례를 치르고 아들 둘을 낳게 되니 장남이 바로 명주군왕 김주원이었다고 전해진다. 이거 해피엔딩 맞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잠시 그 설화 속의 이 스토리에 젖어 봤는데요. 지금 이 얘기가 이제 강릉 남대천가에 있는 월화정에 얽힌 얘기란 말입니다. 이 얘기와 명주군왕 김주원, 이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거잖아요. 예, 관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이제 그 설화에 나오는 이제 그 연화 부인, 네. 그분이 바로 김주원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자가 나왔는데 그 근방에 이제 그 어머니 집이 있었습니다. 네. 김주원 공이 이제 외가가 있었죠. 그 연화 부인과 이제 그 김주원의 아버지 무월랑에 관한 그 기사는 우리가 고려사에도 나오고 이제 동국 여지승남, 그 다음에 강릉에 이제 그 이명지, 거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고려사에는 이제 명주가라고 나오는데 이 연화 부인에 관한 얘기가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그 허균이가 지은 성소 부부고 그 안에 별연사 고적기라고 있습니다. 그 허균은 이제 그 강릉 김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외가가 바로 강릉 김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균은 이제 평창군 고기, 평창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기록,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화 부인의 그 사적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계도 또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김주원이 누구의 후손이고 뭐 아버지가 무월랑이라는 거 말고도 또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고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지. 집안이면 뭐 집안 자체가 대단했을 거예요. 분명히 대단한 집안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 김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김춘추 하면 태종무열왕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김춘추 태종무열왕의 그 6대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태종무열왕의 이제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은 이제 문무왕이 됐고 삼국 통일을 한 문무왕이 됐고 그 셋째 아들이 이제 김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5세 손이 이제 김주원이에요. 근데 그 이
신라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에는 이 태종 무열왕 계통이 이제 신라의 전체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김주원의 이제 5대조가 되시는 이제 김문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중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죠. 네. 시중에 배설을 했고, 그의 이제 그 정조부대는 김대장도 시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가 뭐 그렇죠. 그의 할아버지가 되는 김사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화백회의의 상대 등을 지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 무월랑이라고 하는 김유정도 바로 시중을 지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신라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집안이 바로 이 집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그 아들인 김주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이 선덕왕이 죽고 나서 왕위가 없을 때 왕위는 당연히 김주원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되어 있었고, 완전히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위자죠. 최고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김경신이라는 사람은 이 태종 무열왕계가 아니고 내물왕계 통이거든요. 계가 다릅니다. 내물왕의 12세 손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덕왕이 왕위에 오를 때 공을 세워서 화백회의에 그 장인 상대 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래서 이 김경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쿠데타입니다. 정변을 일으켜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해진 사람은 김주원이 있는데, 김주원 대신 정변을 통해서 이 김경신이 왕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저 전쟁 충돌만 없었지 실제로는 정변에 가까운. 그렇죠. 정변이죠. 하하. 가만히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김주원의 집안 자체가 그냥 평범 내지는 뭐 조금 뛰어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신라의 전체였네요. 신라의 전부였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김주원의 집안하고 지금 그러니까 김주원의 아버지 무월랑과 결국은 결혼을 한, 그래서 김주원의 어머니가 된 연화 부인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좀 근데 이제 연화 부인의 그 집안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무월랑이 여기에 와서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이제 그 연화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연화 부인에 대해서는 이제 박씨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1933년에 강릉에서 지어진 이제 정수의 명지, 거기에 이제 연화 부인의 성씨가 박씨다, 그렇게 나옵니다. 뭐 연화 부인의 집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밝혀진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대단한 집안이었으면 사실 어떻게든 기록이 남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큰 기록이 없다는 건 어쩌면 뭐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이제 주왕 중심의 어떤 그 기록이 많고, 지방 중심의 기록은 사실은 많이 남아있지 않죠. 물론 이제 조선시대 같은 가까운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기록들이 이제 일부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특히 신라 같은 아주 상당히 1000년 전에 그때 당시의 기록은 거의 대부분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주왕에 있는 왕실 중심의 기록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호족들에 대한 그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화 부인이라고 하는 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김주원과의 김주원의 아버지, 그죠? 김유정과의 혼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집안이 아니면 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쩐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릉에 살고 있었던 최고의 호족 집안이었을 것이다. 자, 이 무월랑과 연화 부인 사이에서 김주원이 태어나고, 김주원은 신라의 바로 왕위를 이을 제1순위가 됐다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명주 군왕이 됐단 말입니다. 이 과정을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드라마를 통해서 재구성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신라 제37대 선덕왕 시절, 자식이 없던 선덕왕의 뒤를 이을 왕위 다툼이 벌어졌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태종 무열왕의 6세 손인 김주원, 그리고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크게 기여한 김경신이었다. 안 돼! 희한한 분이로세요. 요즘 두문불출하신다 해서 찾아왔더니 낯빛이 좋지 않으십니다. 내 며칠 전 기이한 꿈을 꾸었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꿈에 복들을 벗고 흰 갓을 쓰고 이 가야금을 든 채 정관사 우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대문가를 불러 알아보니 이 복들을 벗은 것은 실직할 징조요. 가야금을 든 것은 칼을 쓸 징조. 또 우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옥에 갇힌다는 것이니 내 마음 일이 무겁소. 흰 갓에 가야금, 천관사 우물이라. 화들짝을 이것은 감축들이옵니다. 뭐요? 지금 나를 놀리는 겐가? 잘 들으십시오. 이 복두를 벗은 것은 내 위에 사람이 없으며 흰 갓을 쓴 것은 왕관을 쓸 징조. 그리고 가야금을 든 것은 12손이 대를 이을 징조요. 그리고 우물에 들어간 것은 궁으로 들어갈 상수. 즉 왕이 되신다는 꿈이요. 아니 뭐요? 진짜요? 아니지. 내 위에 김주원이 있지 않소? 진짜로? 진짜야? 진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선도강은 세상을 뜨고 말았으니 왕가에선 왕위 계승 1순위인 김주원을 왕궁으로 불러들인다. 하지만 어서 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찌 이리 폭우가 쏟아진단 말인가? 내가 건널 수나 있을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당시 김주원의 집은 알천 북쪽에 있었는데 폭우로 인해 냇물이 불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반면 어서 오십시오, 어서. 김주원보다 빨리 당도하여야 우리가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비 오는데 겁나게 잘 드시네. 같이 감세. 비는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결국 김경신보다 뒤늦게 궁에 도착한 김주원. 내 집 앞에 냇물이 불어 조금 늦었소이다. 조금이 아닐 텐데. 아니 이럴 수가. 새 왕을 모시게 된 김주원이라 하옵니다. 경아들이 옵니다. 그래, 고맙소. 결국 김경신은 선도강의 뒤를 이어 원성왕이 되었고 한 발 늦게 궁에 당도한 김주원은 이후 명주군왕이 되었다 전해진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압축한 이야기를 봤습니다만은 김주원은 결국 경주의 그 알천이 넘치는 바람에 제 시간에 회의장에 도착하지 못해서 왕위를 원성왕에게 빼앗겼다라는 건데요. 아니 근데 이게 임금을 임명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것도 그 신라 왕국인데 뭔가 좀 허술하지 않습니까? 이 통일신라 왕위 계승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늦게 왔다고 안 돼. 그럼 내가 할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선착순인가요? 선착순인가 진짜. 그 막상 그 김주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왕위를 이렇게 계승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던 것은 선덕왕이. 네. 선덕왕이 자식이 없기, 후손이 없기, 계승자가 없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지위에 있었던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김주원이어서 네. 김주원에게 왕위를 넘기는 걸로 결정을 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김경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변을 통해서 그걸 뒤바꾼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김경신은 화백회의의 장인 상대 등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화백회의를 동원을 해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알천이라고 하는 게 지금 경주 보문단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북천이라고 하는 그 하천인데 그 하천을 못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설화를 만들어낸 것은 김경신이가 이제 자기가 왕위를 쟁탈을 했는데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그 설화의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물론 김주원이 그런 사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갔을 때는 이미 화백회의를 김경신이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손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귀족회의였던 화백회의에서 이제 그걸 논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화백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김경신을 대세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역사는 항상 저기 승자의 산물입니다. 예. 이긴자 이제 그 중심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내가가 철철 넘쳐서 제 시간에 닿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근데 김주원 입장에선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죠. 네. 원래는 내가 왕위 계승 1순위인데 저였으면 군사를 몰아서 네. 제가 아는 김소영 아나운서였으면 그럼요. 거기서 이대로 뺏기지 군사를 않습니다. 동원해서 알천 이러면서 건넙니다. 건너서 그쵸. 지금 김경신 나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명주 가가지고 한번 전열을 다듬는 거예요. 다듬고 다시? 그럼요. 그다음에 그러고서 다시 내 가자, 왕 경주로. 내 자리 내놔라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김주원도 명주에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을까요?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 김주원은 이제 중앙 정계에 이제 뭐 어떤 대항을 한다든가 그런 기록은 없고요. 그 김주원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김종기가 있고 두 번째가 김원창, 세 번째가 김신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제 김원창의 난이 바로 이제 김주원의 그 아들 되시는 분들은 아버지가 왕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대권을 이어받을 텐데, 그 이제 그 김원창이라는 분이 이제 웅진부 도덕을 지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을 품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충청도, 경상도, 이제 전라도 그 일대를 한때는 장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관군에게 패해서 이제 그분이 자결을 하게 되고 그 아들 되시는 이제 김범문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지만 역시 이제 그 패배하고 말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아들 이제 김종기라고 하는 분은 이제 아까 그 김주원이 이제 명주군왕에 책봉됐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세습을 하고 그 또 김종기의 아들 이제 김정여도 이제 명주군왕을 세습을 합니다. 3대에 걸쳐서 이제 명주군왕에 책봉이 됐던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나하고 정말 이 왕권 하나를 두고서 다투던 사람이잖아요. 다툰 정도도 아니고 자기보다 사실은 더 1순위였던 사람이. 그렇죠. 뼈대 있는 집안에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자를 이거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이유들은 없을까요? 이 김경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주원을 그 명주 군왕으로 임명하는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김주원 세력에 굉장히 막강한 세력인 거예요. 그걸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그 세력을 무시하고는 자기가 이 왕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김주원의 그 아들들도 계속 대를 이어서 이렇게 아들 손자 때까지 계속 그 시중의 벼슬을 하거든요. 중앙 무대에 머물면서. 그렇기 때문에 김주원의 세력을 인정해야만 자기가 편안하게 왕위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건데 통일신라 시대 당시에 제1의 도시는 당연히 수도인 경주입니다. 근데 제2의 도시가 되냐? 강릉입니다. 제2의 도시가 강릉입니다. 그래서 이 강릉이라고 하는 이 제2의 도시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말기가 되면 호족 세력이 득세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호족 세력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강릉이죠.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역이 지역적으로 강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굳이 하나를 더 한다면 이 강릉이라는 데는 이 군사 요충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해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있는데 이제 이런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자꾸만 이 신라를 공격해오는 그런 그 추세에서는 강릉의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그 위상, 그 군사적인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경신의 입장에서는
군왕으로 임명을 해서 강릉을 인정하고 군사적인 어떤 이 요충지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자기가 왕노릇으로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오늘 그 김주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김주원의 어떤 그 판단 또는 선택, 즉 명주 군왕으로 봉해지면서 이 신라의 평화를 유지를 했잖아요. 어쨌거나 다시 쳐들어가지 않고 싸우거나 하지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신라를 지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불현듯 들게 됩니다. 김주원이 탄생하게 된 설화, 그러니까 월화정과 얽힌 설화, 연화부인, 그리고 무월랑 이야기, 또 명주군왕 김주원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실제로 1000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흔적은 그대로 또 남아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직접 다녀왔거든요. 그 흔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네요. 네, 그죠? 아름답고 네. 규모도 크죠. 네. 통일신라 시대 영동 지역을 호령했던 명주군왕의 흔적을 찾아 나선 길. 확실하게 어느 곳이에요? 예, 지금 여기는 이제 명주군왕릉을 가기 위한 입구입니다. 그리고 네, 앞에 네. 뒤에 있는 비석은 그 명주군왕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비석이고 네. 또 입구를 표시하는 그런 비석이고. 그렇죠. 대관령의 울창한 소나무 숲을 만날 수 있는 곳.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자연이 가슴으로 밀려와 포근하게 감싸주는 곳. 명주군왕릉은 대관령 아래 숲속 마을 보광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사당 아니죠? 예, 이거는 여기 명주군왕릉에서 그 제사를 지낼 때 네. 제례를 지내던 그 제사 공간입니다. 근데 저 위에서 보이는 거는 그 왕릉 맞죠? 예, 위에 이제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명주군왕릉입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경주에 있는 신라시대 왕릉이라든지 서울 쪽에 있는 좀 작네요. 예, 서울 쪽에 있는 조선시대 왕의 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작죠. 명주군왕 김주원이 살았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 비록 강릉 김씨의 시조라고 해도 무덤이 이렇게 잘 보존돼 있기는 쉽지 않은데요. 강릉의 역사를 기록한 이명지에 의하면 무덤이 어딘지 잃어버렸다가 조선 명종 때 후손인 김첨경이 강릉 부사로 부임하며 찾아내 복원한 거라고 합니다. 1200여 년 전의 무덤이라고 보기엔 묘비나 제단, 석상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죠. 두기의 무덤, 뒤에 것은 부인의 묘라고 하네요. 이게 김주원 명주군왕릉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묘비석입니다. 네. 그래서 보다시피 명주군왕릉 이렇게 군왕지묘 네. 명주군왕의 묘온 것을 확인해주는 묘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홍분이 두 개가 있죠. 네. 뭐 추정이긴 하겠지만 뒷부분은 명주군왕 김주원의 부인의 무덤이 아닐까. 명주군왕 김주원의 마지막 흔적이 명주군왕릉이라면 남대천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세워진 월화정은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영동선 철도가 놓이며 철거됐다가 지난 2004년 자리를 옮겨 다시 복원됐죠. 원래 월화정이 있던 곳은 이곳은 아니고 지금 강 건너 남대천 건너편 지금 바위들 보이시죠? 이 바위들이 네네. 지금은 이제 그 제방을 축소하면서 많이 사라졌는데 이 바위들이 이쪽 철길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연화부인은 강릉 호족 집안의 딸로 남대천 부근에 살았으며 집 북쪽에는 깊은 연못이 있었다고 했으니 이 근처 어디 아니었을까요? 연화부인이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던 곳, 경주에 있는 무월랑에게 편지를 전달해주는 잉어를 만난 곳, 그 연못이 있던 자리에 지은 정자가 바로 월화정입니다. 연화부인의 이름을 따 연화정이라고도 불렀고 명주각이라는 이름도 전해옵니다. 비록 건물은 복원했지만 전설은 그대로 이어져 지금도 옛 선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한때는 명주군 왕릉이 없어져가지고 그걸 조선시대 때 다시 찾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그 유명한 성씨들도 보면은 시조면은 거의 다 실묘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예전에 뭐 혼인제도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우리가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이제 남귀 여가원, 남자가 이제 처가살이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재산도 똑같이 나눠받고 그다음에 제사를 아들, 딸들이 부모님 제사 돌아가면서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묘가 많이 실묘가 됩니다. 김주원 공의 그 묘도 한 700년 동안 이제 찾지 못했습니다. 700년이나. 예. 그 후손대는 이제 김첨경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 중종 때 강릉 대도호부사로 오게 됩니다. 그분이 자기 조상 묘 찾아다닙니다. 묘 찾아다니는데 이제 그 중에 강릉 김씨의 외손 함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강릉 함씨인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찾아 나서는데 그 함헌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무덤 하나가 보현사 아래 있는데 마을 사람들에 의해 주원공의 무덤으로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는 파손된 비석이 하나 있었는데 어리석은 주민들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라고 한다. 무슨 용도로? 예. 뭐 빨래판 이제 그런 거. 예.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노인네들한테 물어봤더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주원 공의 이제 묘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조선 시대에 시대 찾게 되는. 이제 명주군왕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잖아요. 어떤 왕이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좋은 왕이었을까? 어진 왕이었을까? 야,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록이 과연 남아 있을 것인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기가 이제 왕실에서 그 경주로부터 이제 이쪽으로 그 강릉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의 둘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이쪽에서 민심을 잃었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이쪽에서 그 왕위를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김경신을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이쪽에 왔을 때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긍정적으로 하면서 통치를 잘 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또 자기의 그 중앙 무대에서의 위상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모든 걸 고려하면 자포자기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그걸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이쪽 지역을 통치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뭐 성군으로서의 어떤 역할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궁예가 나중에 이제 강릉 들어올 때 군사 600명 거느리고 오거든요. 근데 강릉에 들어와서 군사가 2,900명으로 늘어나는데 5배나 많은 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로 입성하거든요. 그 궁예가 여기 이제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김주원의 후손들, 그 호족들이 뭔가 전폭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시간여행 강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코너 역사가정 역사스토리 이프 시간입니다. 이제 김주원 얘기를 처음으로 했을 때로 돌아가서 김주원의 탄생과 얽힌 김주원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분들, 그러니까 연하 부인과 무월랑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잉어가 현실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설하니까요. 그 잉어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싣고 몸에 품고 그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연화 부인의 그 편지글을 전해줬던 그 황금잉어가 오늘날 나에게 누구에게라도 동서고금 막론하고 어느 시대 누구도 좋아요. 그에게 좋아. 당신의 편지를 전해주겠소 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글을 써서 전해주고 싶은가. 이런 상상하는 게 좋아요. 시간여행 강원 역사스토리 이프 아니면 이런 얘기 못 해봅니다. 우리 먼저 오늘 차장섭 교수님의 얘기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그 기회가 있다면 사실은 지금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8월 15일이 지났는데 이 8월 15일이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이날이 되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그 고생을 하고 투쟁을 했던 그런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광복을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신 분도 있지만 사실은 못 보신 분이 더 많으시거든요. 이게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던 그
동주라고 하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영화에 나오는 윤동주 선생 같은 경우도 그 참 안타까운 게 1945년 2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만 더 계셨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광복을 맞이하는 걸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보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순 감옥에서 사실은 옥사를 한 뭐 단재 신채호 선생도 그렇고 우리 상해 홍구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던 그 윤봉길 여사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감옥 속에서 그 총살을 당하고 하는 순국하는 이런 분들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 독립했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했고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 남북이 갈려서 완벽한 광복은 아니에요. 반광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완벽한 광복이 되려면 남북이 통일이 돼야 완벽한 광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어른들한테 완벽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저 하늘나라에서만이라도 좀 더 기운을 불러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사 스토리 이프는 이것으로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첫 번째 대답을 해주신 차 교수님께서 결론 다 지어주셔서 정말 뿌듯합니다. 전 진짜 마음의 존경의 박수 한번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 교수님께 꼭 그 황금잉어가 진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대답을 들은 이후에 대답을 해야 될 시간여행 강원의 아미노산 김소영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숙연해지네요. 여기서 저의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사리사욕을 안 채울 거예요, 오늘은. 채우세요, 평소처럼. 사실 제가 항상 이런 상상을 참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그렇구나. 만약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지 않고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통일을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 조상님들께서 전투를 벌일 때 저는 고구려 쪽에다가 이길 수 있는 팁을 이렇게 살짝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는 소스를 딱 알려드리고서 고구려가 통일을 이끌 수 있는 그랬으면 아마 지금 우리 영토도 훨씬 커졌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쩌면 이런 일본의 침략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겨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물론 뭐 한국 지리 한 3배, 4배 더 배워야 되고 일단 복잡해졌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전방에 배치되는 군인들도 이제 휴전선 근처가 아니라 저기 만주 이런 그렇죠. 더 추운 곳으로 되고. 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과 아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광활한 영토 그리고 더 스케일 큰 국민으로 살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최다민 교수님은 어떠세요? 어떤 인물에게 어떤 내용을 황금잉어에게 맡겨보내고 싶습니까? 저는 아름다운 사랑을 알고 있는 그런 약혼자들한테 편지 보내고 싶어요. 히틀러 부모님 그 혈안을 날렸으면요. 2차 대전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부모님한테 물론 사랑은 좋지만은 역시 거시적인 분이다. 제발 해줘서 다른 작을 찾으세요. 이게 지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세계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는 분. 히틀러만 태어나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끔찍한 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까지도. 히틀러의 부모에게 황금잉어에게 편지를 맡겨보내서 제발 그분과 서로 헤어져라. 제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면은 그 독일 정부한테 제발 이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정부한테 제발 이 사람들은 결혼 못하게 하세요. 나라가 금지한 결혼. 그 황금잉어가 진짜 최다민 교수님에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땀을 흘리고 계시는 박도식 교수님. 앞에서 저기 너무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딱히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전해주고 싶다면은 한 40년 전 고종임금을 한번
만나 뵙고 소식을 전해주고 예, 싶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그 강대국들이 많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정세를 보면은 쇄국이냐 개항이냐 양자택일이 아니거든요. 개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개항 안 한다라고 해서 개항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일본하고 이제 그 최초의 근대 조약 체결한 게 이제 강화도 조약인데 상당히 미숙한 외교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 제국주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는 뭔가 하면 곳간의 열쇠까지 일본한테 다 넘기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개항을 하면서 천주교라든가 아편이라든가 무기 밀매 그런 걸 막는 데 주력을 했던 것이지 일본이 뭐 우리나라의 그 화폐, 네. 그다음에 무관세 무역 그런 것을 다 허용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서양 열강들에게도 뭔가 하면은 똑같은 이제 대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최혜국 대우입니다. 지금까지 조약을 가장 유리하게 맺은 국가와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 네.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식민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대처를 잘했으면 네. 아마 오늘날 우리가 분단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광복 그런 얘기도 안 나왔겠죠. 예. 예, 역시 또 우리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황금잉어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는. 네. 역시 박도식 교수님 멋있으십니다. 예, 예. 우리가 오늘 김주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명주군왕 또 강릉 김씨의 시조인 김주원 이야기를 할 때 김주원에 대한 어떤 딱딱하고 좀 건조한 듯한 역사만 남는 게 아니라 김주원의 탄생에 관한 무월랑과 연화 부인에 얽힌 그 월화정에 얽힌 이런 풋풋한 또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김주원이란 인물에 대한 마음을 흐뭇하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